두 번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테슬라를 죽인다? 그러면 미국은 자율주행을 놓치는 거고 휴머노이드 사업을 놓치는 거고 이걸 다 중국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안전요원 옆에 타고 있죠. 안전요원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그 시점부터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올해 하반기 내에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쯤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리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와 AI 관련 주식들의 향방에 대해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6월부터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이 됐습니다. 웨이모가 이제 독점하던 시장에도 변화가 조금 생긴 모습인데요. 현재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대로 시작해서 바로 20대, 30대, 지금 60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지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경쟁이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대단히 좋은 거죠. 이런 경쟁이 있다 보니까 웨이모도 오스틴에서 구역을 확장하는 이러한 확장 속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확장의 속도, 그 지역의 확대, 도시의 확대, 차량의 확대 이 부분의 기울기가 테슬라 주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현재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올해 안에는 이제 안전요원 옆에 타고 있죠. 안전요원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 주가에도 중요하고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장성 즉 안전요원이 사라지는 순간 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데 안전 모니터 요원이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업그레이드 있은 이후에 안전 요원이 자리를 비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폭발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그 커브가 그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지금은 대단히 낮은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그 시점부터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올해 하반기 내에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가 구글의 웨이모, 바이두의 아폴로보다 이제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봐요? 우선 저는 많은 언론에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 웨이모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를 삼고 있는데요. 저는 같은 카테고리라 보고 있지 않아요. 로보택시라는 부분에서는 아폴로고라든지 웨이모라든지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의 어떤 확장성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는 흔히 말해서 일반 모델 Y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모델 3에도 쓸 수 있는 거고 특수 차량이 내년부터 생산될 수 있는 사이버캡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차에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확장성이라는 것 이것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방법론이 달랐죠. 기술적으로는 센싱 부분에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고 있느냐 특수 차량이냐 테슬라처럼 일반 차량에서의 카메라만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 기술적 차이가 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특수 차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로봇 시장으로 택시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차량에서도 로봇 택시 업무가 가능한 즉 이거는 일반 우리가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는 분들도 그 이후에는 제도적인 부분만 풀린다라면 모든 차량에서도 로보택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저는 다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웨이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오래전부터 기술 투자를 하면서 지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규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풀어줬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테슬라는 웨이모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감사해야 한다고 들지만 시장의 경쟁 상대가 저는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모델로 이제 모델 Y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 선택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기존 모델 Y하고 스펙이 동일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스펙은 동일하고 소프트웨어 스펙은 다르죠.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모델 Y에 모델 Y나 모델 3라든지 테슬라 차량에는 FSD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감독하에서 작동되는 것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번 로보택시에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A 포인트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B 포인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FSD가 기존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인 튜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나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지금 현재 모델 3나 모델 Y에도 그대로 이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술적 이슈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업데이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일종의 베타 버전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있어서 확장하는 것은 이런 거는 모델 Y의 나머지 즉 잉여 생산, 즉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오스틴 공장에서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년에 예를 들면 30만 대를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20만 대밖에 생산 안 했다고 한다면 10만 대를 더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확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델 Y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이펙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다라면 모델 Y 차주들이라든지 모델 3 차주들에서 우리 차들도 언젠가는 로보택시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케팅 효과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사이버캡이 생산되면서 전용 로보택시에서 이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작동되는 이러한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사이버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Y를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 Y를 선택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차주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차도 언제든지 로보택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모델 Y를 선택했던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곳이 텍사스 오스틴이잖아요. 네. 이곳부터 공략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은 캘리포니아에도 신청을 해놨지만 텍사스에도 물론 지금 주법이 통과돼서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텍사스에서도 좀 규제 때문에 허가가 늦게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텍사스에는 어떤 주법이 있냐면 자율주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제 달러웨이에서 지금 오스틴으로 테슬라도 본사를 옮긴 상태고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특히 이 오스틴 같은 경우에 텍사스 공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 백오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보택시에는 이것을 전체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머전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의 세척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오피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아마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다 두고 있을 가능성이 기가팩토리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우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들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량의 차량들을 갖다 투입할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 차 청소 부분이라든지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수용성 부분은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좋겠죠. 똑같이 웨이모를 하더라도 웨이모 같은 경우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차량 서비스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관광객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본다라면 오스틴은 그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텍사스에서의 규제 환경 자체가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이 선정되었고 저는 유의미하게 잘 선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도시가 이제 이 규제 환경이 오스틴과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 참여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규제 부분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체 참여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강력하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혁신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자율주행이 되거나 꼭 이것이 테슬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무인 자동차가 구글에 웨이모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다 정부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허가 사항은 기술의 성숙도와 안정도도 고려하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의 택시업에서의 택시 운전하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현대나 기아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현대나 기아차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성에도 대단히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의 결정은 규제 이슈고 규제 이슈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도 FSD 허가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체코는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이유들도 가장 중요한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국 자동차 산업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테슬라의 FSD를 허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인 거고, 미국은 50개 주가 크게 볼 때는 뭐 다 50개 주가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따라가는 교통법을 따라가는 데가 14개 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하게 주마다 도시마다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도적 개편이 없는 이상 대단히 허가 받기고 어렵고, A라는 지역에서의 허가 규정과 B라는 지역에서 허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차가 B로 이동할 때는 또 다른 규제를 받을 수가 있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대단히 이 테슬라의 정책 참여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지금까지 전기차를, 이건 규제 산업이 아니죠. 내연기관하고 경쟁하면 되고 오히려 보조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정확하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 산업과 로보틱스 산업은 정면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질서하고 경제 질서와, 즉 공유 택시라든지 공유 서비스라든지 택시 운전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잘 되기 시작한다라면 포드하고 GM은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이 잘 되는 차, 이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모하고 카테고리가 다르다라는 거. 웨이모는 어떠한 차량이든지 현대자동차건 또는 제규어건 어떤 차량에다가 특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거라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모델 Y에도 선택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모델 Y나 모델 3나 모델 S나 X나 뭐 어떤 차들이 또 앞으로 나오더라도 여기에 모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것은 언제든지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차들은 판매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크라이슬러하고 집이죠. 이런 브랜드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갈등을, 그냥 로보택시는 그냥 그 자체로서 폭탄급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CEO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요했던 정책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배경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험난한 길들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참여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정치 참여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앞으로 테슬라 투자에 어떤 변수를 좀 명확하게 단기적 리스크는 끊임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두 번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지를 그만두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갈등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을 한다면서 갈등하면서 대단히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각각 다 회복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영향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제 일요일자, 오늘 촬영이 월요일인데 일요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단독 보도했던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스페이스X하고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스페이스가 X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절대로 처리될 수 없다라고 검토가 나왔다라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만약에 지금 테슬라를 죽인다? 그러면 미국은 자율주행을 놓치는 거고 휴머노이드 사업을 놓치는 거고, 이걸 다 중국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거고요. 다만 이것의 속도를 조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또 언제든지 두 명의 성격상 불꽃이 붙을 수가 있고, 분명히 부정적인 소식들이 테슬라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일종의 노이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자주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 우버 같은 플랫폼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럼 로봇택시가 우버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용 문제죠.
경제성을 이기는 시장에서 경제성을 이기는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루버의 운영 비용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물론 인건비에는 간접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고객이 우버를 하나 탔을 때 우버 인건비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70%라고 하더라도 이 70%에는 그 운전사가 자동차 보험도 부담을 하고 있고 청소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차량에. 이것이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70%가 다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넉넉 잡고 봐도 50%는 인건비잖아요. 그럼 약 50%에 가까운 비용이 테슬라에겐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테슬라는 반값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한 걸 타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관광객들로 관광으로 미국을 가셨던 분들, LA에 계셨고 뭐 샌프란시스코 가셨던 분들은 자꾸 인간 운전자가 타면 이 우버를 타면은 말도 시키고 안 되는 영어도 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영어 안 하고 너무 좋더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 로보택시에 대한 수용성이 사회가 많아질수록 이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 가격 때문인 거죠. 웨이모는 여러분 우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 탄력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많게는 35%까지 비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웨이모도 내리겠죠.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내리면 경쟁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만 인간 운전사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버 드라이버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 임금을 반값으로 해서라도 우리 희생을 해서라도 우버를 위해서 달려주세요 운행 절대로 안 하죠.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자기의 한 달 예를 들면 임금으로 볼 때 20%만 줄어도 그럼 내가 동일 노동을 했을 경우에 다른 데서 더 벌 수 있으면 다른 잡을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는 빠른 속도로 개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버가 루시드하고 계약을 한 거죠. 루시드의 그래비티라는 차량에다가 뭐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서 몇만 대를 사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기업의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그 솔루션을 옮겨서 로보택시에서 자신들은 로보택시 플랫폼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플랫폼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만약에 도시에서 허가되면서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5만 대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로 5만 대를 운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별로 나면 이걸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아직까지 기술력도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차량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버는 장기적으로 아니고 중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장에 맞춰서 특정 도시에서는 우버가 사업을 접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조금 궁금하고 곧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우선은 모델 Y 주니퍼의 실적이 좋은 거는 한국 분들이 잘 아시죠. 한국에서 뭐 5월달 판매량 보시고 또 6월달 판매량 보시면 주니퍼가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고 즉 해외 브랜드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쳐서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유럽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주니퍼의 반응은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은 중국 지향성을 가지면서 6인승 지금 모델 YL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모델 3의 그 롱 버전 후륜 구동으로 해서 롱 버전으로 해서 400마일을 가는 건 즉 500km를 넘게 달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향 쪽으로 이렇게 모델의 바리에이션들을 이제는 본격화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모델 Y라든지 모델 3의 생산들이 모두가 페이스리프트를 마쳤을 뿐만이 아니라 램프업이라고 하죠. 양산 체계가 이제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대단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저가 차량의 추월은 저는 이번에 발표 때 나오겠지만 아마 10월부터는 중저가 차량을 만들지 않을까 새로운 모델들을 물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4월 말에 올해 상반기 내로 내겠다, 즉 6월 달에 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죠.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산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 수입을 멈췄고
그래서 테슬라가 리튬 배터리 공장을 지었잖아요. CATL의 설비를 가지고 와서 이 공장이 가동되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은 즉 8월이나 9월에 가동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저가형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이것이 9월부터 생산이 될 거고 아마 10월부터 판매가 될 거죠. 그리고 9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7,500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차량을 사려고 하는 선구매의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 4분기에는 신차 출현들 즉 보조금은 없어도 저렴한 차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내꺼내면서 충분히 시장성들을 확보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된다면 유럽에서의 그 중저가 차량이라든지 소형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여행 갔다 오시면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들이 저는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실 때쯤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저는 실적 발표 후에 개인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정적인 소식들은 이미 나왔죠. 차량 딜리버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10% 이상 줄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라는 것은 이미 선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 때도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가이던스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보택시를 6월 달에 오스틴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신차를 6월 달에 발표하겠다라는 도입하겠다라는 이러한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무역 갈등에 의해서 신차 출시라든지 옵티머스의 생산 옵티머스 세 번째 제너레이션 이 양산이 올해 5,0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몇 개월 연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생산이 들어가는데 다만 5,000대를 못 지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4월달 미국이 그 해방의 날 트럼프가 선언한 이후에 중국이 히토리 수출 금지하면서 바로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옵티머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조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걱정할 만큼 올해는 생산 못해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막 떨어질 거고요. 올해 5,000대는 아니지만 일부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토리가 없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석. 여러분 전 세계 자석의 거의 90%에 넘는 것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전기 모터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사실은 전기 모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하면 미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휴머노이드의 이 생산 일정에 대한 조정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 전혀 생산을 안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생산이 1,000대라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밝힐 거예요.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다. 지금까지 옵티머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만 나왔다라면 2세대까지만 나왔다라면 3세대 옵티머스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래주면 대단히 큰 호응에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펀더멘탈이 가까워지는 거고 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에 있어서 확장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좀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닉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에서 다 이건 웨이모가 그래도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 도시에서 언제쯤 허가가 날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스틴에서의 성장 속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안전 요원은 언제쯤 철수하는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의 그러한 속도와 그리고 시기를 만약에 얘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산업이 어떤 기울기로 발전하는지를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가이던스가 될 거고 여기에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대단히 좋게 주가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분명하게 매출이 지금 자동차의 그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견뎌냈던 것들은 지난 1분기 때 견뎌냈던 것은 에너지 판매가 급증한 거거든요. 에너지 파트에서 메가팩과 파워웰의 판매가 2분기 때 어느 정도 그 자동차 부분에서의 떨어지는 실적을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할 거고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번에 OBBBA에 의한 그 통과된 그 크고 아름다운 법에 의해서 그
9월 말일까지 7,500달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미국 사회, 미국 각 주정부라든지 정부를 통해서 거쳐서 미국의 포드라든지 뭐 GM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차량을 판매하는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데서 팔았던 CO2 크레딧, 즉 배출권,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 금액이 2분기 실적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3분기부터 미칠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만약에 2분기부터도 미친다고 한다면 조금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00%가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로스 마진이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전체에서의 테슬라의 그 그로스 마진이 그러니까 이 순매출 이익이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탄소 배출권이 2분기에도 되지 않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부분이 받쳐줄 거고 또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 보유 주가도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계정상 항상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그로스 마진은 파지티브한 모습을 숫자를 그려낼 거라 보지만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 파트에서 네거티브가 그려진다면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에는 저는 이미 차량 판매 수에서 대략적인 테슬라의 실적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다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